지난 주말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은 상승 출발했지만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전일 대비 0.28% 내림세 보이면서 3045.7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5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대, 외국인이 2천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반면에 코스닥은 전일 대비 0.15% 오름세 보이면서 926.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개인이 홀로 1천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258억 원, 외국인이 737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주식 내비게이터 신각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넥타이로 패션 센스를 자랑하고 계세요. 네, 괜찮나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 어색한 분위기로. 네, 굉장히 어색해졌네요, 진짜. 네. 일주일에 3번씩 만나다 2번 만나니까 네. 좀 어색하네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럼 우리가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네. 네, 지난 주말에 미증시 얘기부터 한번 해주세요.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주만 해도 네. 그 하락이 나올 때 굉장히 무섭게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조금 이제 다시 또 상승을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일반 개인 투자분들께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히 시장은 또 밀고 올라왔고요. 금요일 날 시장에서도 좀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였는데 좀 이제 그 조정을 이겨내고 국채금리도 1.6% 이상 올라가는 또 그런 국채금리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차트 보여지니까 말씀드리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급하게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급반등을 해주면서 상승해서 저항대에 왔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좀 하락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좀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니까 좀 밀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채금리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국채금리는 1.6%를 넘는 이제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는데 시장은 좀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도 오히려 상승해서 끝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좀 사상 최고가로 또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업종군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이제 다우주에 편입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하락을 좀 이겨내면서 다시 상승으로 돌리고 있고요. 나스닥만 좀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 안에는 좀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흐름에서 조금 약간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다른 지표들을 한번 보면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국채금리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부양책이 통과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책이 또 돈이 풀리다 보면은 또 이제 국채가 또 이제 많이 또 그 부분들이 이제
국채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또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국채가 좀 많이 풀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시장에 국채가 많이 공급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 일단 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금요일 날 이제 관건이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전부 다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표들도 한번 보시면 지금 지금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이후에 좀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가서 좀 달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나 했는데 오늘 조금 약간 이제 또 달러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고 유가 같은 경우도 뭐 크게 급락을 하거나 크게 급변동을 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금 가격이 장기간 동안에 계속 하락을 했던 이 금 가격이 조금 오르려고 하는 이제 반등권에 있는 부분의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추세를 돌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저가 매수세로 이제 조금 올라오는 건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리 가격이나 뭐 어떤 그 상품 가격들, 곡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는 좀 벗어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크게 급등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존에 상승했다가 국채 금리 이슈로 인해서 이제 좀 건전하게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시장은 가던기를 가는 그런 좀 안정적인 권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우리 시장 굉장히 큰 이슈가 있어요. 네네.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연준이 어떻게 발언을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 그 FOMC 회의 때 이제 파월 의장은 그 네. 전부터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었고요. 예, 뭐 특별히 국채 금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과도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국채 금리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하는 게 지금 유럽하고 이제 미국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사실 ECB에서 눌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그만큼 이제 아직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국채 금리 상승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는 게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어떤 부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인데 그게 이제 회사의 실적들이나 이런 경기가 따라가주지 못하면 그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이제 유럽 쪽은 좀 약간 그 부분을 좀 눌러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유럽보다는 이제 좀 미국이 좀 경기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근데 파월의 판단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워낙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너무 의심을 하기보다 그냥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좀 듣고 그분들이 가르쳐 주는 방향대로 조금 잘 적응하면서 따라가 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 회의 때는 뭐 사실 이렇게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난번 최근에 연준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게 4월이었나요? 그때 좀 애매하게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도 그럼 비슷하게 약간 사실 시장이 원하는 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약간 그런 강력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도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제 국채 금리 이슈는 좀 지나갔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채 네.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이제 그 FOMC 그 의원들이나 아니면 파월이나 이런 그 의장들도 알고 있을 거고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을 용인을 했는데 이게 이 FOMC 회의 이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떻게 오르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좀 확보하고 FOMC 회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다 갖고 있자는 아니고 네. 좀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되 사실 그렇게 크게 별일은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일단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도 뭐 4월달, 6월달에 계속 FOMC 회의가 있을 테니까 지금 이번 회의로 인해서 회의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은 이슈가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파월이 나와서 어느 정도 좀 잠재운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 할 말을 대부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끝나고 나서 성명서 발표를 할 때 그렇게 이제 크게 그렇게 시장을 흔들 만한 어떤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이제 기대하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YCC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아마 그 부분은 파월을 또 미리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까지 강력한 뭐 어떤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마 그냥 인플레이션에 조금 약간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 보면서 뭐 국채 금리가 뭐 이후에 뭐 무질서하게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스탠스에서 그냥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국채금리 이슈는 지나갔다. 시장이 기대하는 강력한 완화책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네. 최근에 지난번 회의록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지난번에 그 FOMC 회의를 하는 이제 그 과정들을 네.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있으면 그 전에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그 FOMC 회의 이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그 베이지북이라는 게 발표가 되면서 경기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이제 틀을 먼저 그려서 시장에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FOMC 회의를 할 때 그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주고 나서요. 그래서 FOMC 회의를 하게 되면은 성명서를 발표해요. 네. 성명서를 이제 한 장, 두 장 정도로 이제 발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FOMC 회의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한두 장 정도로 발표를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한두 장만 보고는 시장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꼼꼼하게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FOMC 회의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각 의원들, 그러니까 뭐 재판을 하면 이제 서기가 그 내용을 적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보통 회의록이라고 하는데 그 회의록을 이제 바로 그거를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이 혼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회의록을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의록에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회의록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명확하게 이제 섣부르게 지금 경기가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어떤 낙관론을 갖기보다는 조금 그때 당시에 1월 달에 FOMC 회의를 할 때는 네. 그 경기 하방에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다라고 일단 FOMC에서는 그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테이퍼링을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고 금리 인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 아직은 시장에서 괜히 낙관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고용 지표나 그리고 뭐 경기 지표들을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아직 그거를 장담할 수 없다. 경기는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위험에 더 대비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스탠스였어요. 지난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의례적으로 뭐 약간 평상시에는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조금 언급했던 게 뭐냐면 그 주식 시장의 몇몇 종목들이 네. 조금 약간 너무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조금 약간 풍겼거든요. 그게 뭐 어떤 종목이라고 딱 뭐 지정하진 않았지만 뭐 나스닥 종목군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테슬라나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조금 과열권에 있다라는 종목들. 그 이제 주가가 또 너무 과열권에 있다 보면 그것들이 나중에 시장에 결과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막 할 때 나스닥이 막 조정이 나오고 막 급하게 하락할 때도 약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약간 무시했던 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기를 조금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건전하게 조정을 받아주는 거를 네. 아마 그들도 원할 거예요. 그게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올라가다가 한 번에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 훨씬 더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회의 때는 그냥 테이퍼링이나 어떤 금리 인상 긴축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조금 그냥 눌러줬고요. 그냥 앞으로 그런 경기 하방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대비해서 그런 어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축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국채 금리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겠다라고 조금 시장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지난번 회의록에서는 이렇게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테이퍼링을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국채금리도 그렇고 부양책도 그렇고 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분위기 기대감이 커지니까 네. 테이퍼링을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네. 하게 되면 시장은 조금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그쵸. 항상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그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라는 네. 부분 때문에 약간 이제 언제 그걸 언급할 것이냐.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건데요. 테이퍼링은 하긴 하나요?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당연히, 조만간에? 예, 당연히 네. 해야 되겠죠. 근데 테이퍼링은 이번에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한 건요. 네. 아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테이퍼링이라는 게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테이퍼링 얘기를 하는데 그 테이퍼링이 도대체 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은 한 달에 1,200억 불 정도를 시장에 돈을 이제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풀고 있어요. 그 돈을 받아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그 페드에서는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돈을 시장에 내주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나라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개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 이번에 부양책이 나왔잖아요. 1조 9천억 뭐 부양책이 나왔을 때 네. 뭐 실업수당 뭐 이런 것도 주고 뭐 모두 주고 하는 돈들을 그렇게 받아서 이제 매달 1,2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한 3, 4천억 정도를 그러니까 계속 푸는 거죠, 시장에.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거죠.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게 조인다는 얘기예요. 조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돈을 안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비정상적으로 시장에 지금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돈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이거를 언젠간 잠가야 되잖아요. 네. 언젠간 잠가야 되고 그동안에 흘려놨던 그 많은 돈들을 언젠가는 다 시장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냥 풀어놓고 가만히 냅두면 시장이 과열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과열된 상태도 아니에요. 네. 지금 시장이 경기가 막 그렇게 호황이어갖고 막 물가가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고용도 불안하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떤 경기가 지금 과열이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수도꼭지를 조금씩 이제 조이면서 잠그겠죠. 그러면 형태는 그래요. 1조 2천억 불을 풀다가 그러니까 1,200불을 풀다가 1,000억 불로 줄이고 800억 불로 줄이고 600억 불로 줄이고 이렇게 이제 줄여 나가겠죠. 줄여 나가다가 시중에 있는 자금을 흡수하려고 하면 금리를 인상해서 자금을 흡수하는 이런 형태로 갈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다가 계속 알려주겠다고 해도 시장은 이제 굉장히 그걸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무서워하고 있는 거고 그 테이퍼링을 이제 하겠다라고 처음 얘기를 할 때 시장이 좀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시장이 경기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고요. 그걸 언제 얘기할 것이냐는 것 때문에 FOMC 회의나 파월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계속적으로 막 좀 불안한 반응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언제냐라는 거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다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제 호황도 아니고 아직까지 경기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백화점을 못 가시잖아요. 그쵸, 본인도. 코로나 때문에. 예, 네. 백화점 가서 뭐 옷을 사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여행을 못 가잖아요. 아직도 경기가 근데 여행을 좀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백화점을 다니고 있다. 마트를 다니고 있다. 요 정도 수준이라서 여기서 벌써 그거를 딱 이렇게 잘라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걸 파월이 얘기하는 거고 조금 이제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고 이런 상황들이 되고 경기가 호황으로 갈 것 같으면 이걸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잡기가 더 힘드니까 이게 점점 불처럼 번지니까 네. 그 전에 조금 빨리 끄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스탠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 부분까지 너무 앞서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테이퍼링을 선언하게 되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죠. 예전에 2008년도에도 네. 똑같이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때도 돈을 계속 풀었고 양적 완화를 Q1, Q2, Q3 뭐 계속적으로 했었고요. 그걸 네. 하면서도 경기가 빨리빨리 살아나지 않고 미국은 살아나서 좀 괜찮아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럽 시장이 또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그리스, 피그스 해갖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가 부도가 난다 만다 막 하면서 그때 난리가 나면서 또 다시 모기지 채권 금리, 모기지에 관련된 어떤 채권들을 시장에서 또 사들이면서 또 돈을 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다 보니까 그 주택 가격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들이 좀 움직이면서 이제 그 주택 가격들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테이퍼링을 실시를 한 거죠.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3년도 5월 정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시장은 그때 좀 약간 깜짝 놀래고 그때 살짝 이렇게 좀 경련을 일으키긴 했지만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는 그 테이퍼링 얘기가 하고 나서 한 4개월 뒤부터 테이퍼링을 실제로 할 거다. 수도꼭지를 얘기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잠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뒤에 할 것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 네. 4개월 뒤에 바로 못했어요. 예,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서 좀 받아들일 시간을 천천히 예, 주나 시간을 봐요. 계속적으로 천천히 준 거죠. 네. 예, 천천히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2014년 1월 정도에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3년 5월 정도에 발표를 하고 한 14년 1월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쯤 이제 했고요. 실제적인 금리 인상은 그 테이퍼링 발표를 2013년 5월 정도에 할 때 미리 먼저 얘기를 했어요. 2년 뒤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금리 인상도 2년 뒤면 2015년 5월에 했어야 됐는데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단위로 2016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12월 정도까지 하다가 다시 이제 금리를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이제 2018년도부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또 금리를 더 이상 이제 높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아마 올해 안에 얘기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해야 생각보다 된다. 빨리 다가오겠네요. 그만큼 경기 회복이 빨리 될 테니까 예상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거를 가만히 냅두면 나중에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될까봐 그러면 금리 인상을 또 굉장히 빨리 하게 되는 상황을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했을 때 시장의 충격과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의 충격은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테이퍼링을 언제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해주냐.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추고 그리고 이제 그 천천히 연착륙을 시키는 그 과정을 그거 자체의 운전을 이제 연준에서 하는 건데요. 뭐 부드럽게 잘 해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연준에서 2023년도에 금리를 높인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 한 2년 정도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의 스케줄로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보면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100% 생각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합리적인 예측을 한다면 지난번에도 그게 그런 올해가- 수순으로 네. 했었으니까 그럼 2023년 정도에 한다라고 치면 한 2021년 정도에는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근데 만약에요, 그러면 테이퍼링이 올해 안에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언급이 네. 있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나요? 그만해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주가는 잠깐 시장에서 좀 놀래면서 주가는 좀 내려오긴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걸 다 이겨내고 고점을 넘어갔어요. 어. 예, 넘어갔고 실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그 시점에서도 초반에만 내려오고 금리를 초반에 인상할 때는 주가는 계속 갔어요. 시장은 죽지 않을 거예요. 예. 다만 그 타이밍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언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때 그 조정이 이제 조금 있을 텐데 그런 조정들에 또 그런 또 공포 분위기로 또 갈 것이고 또 그 공포 분위기를 이겨내고 또 주식은 또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여태까지 이번에만 이런 흐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주가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였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코로나 이후에 너무 쉬운 장을 경험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요즘 장이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에요. 네, 이게 선수들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들한테는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죠. 네, 재미가 없는 장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기존에는 그냥 아무거나 샀어도 막 올라갔으니까 이제 본인들의 그런 어떤 실력이나 네. 어떤 내가 봤던 종목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 종목들을 잘 본 게 아니라 워낙에 그냥 시장에서 장기간 동안에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주식은 내려오고 있었고요.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그냥 코로나까지 거기 터지면서 그냥 주가들이 전부 다 나락으로 갔다가 그냥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종목들이나 그냥 기대감만 조금 있으면 올라가고 기대감만 좀 있으면 올라가고 그런 과정 속에 주가가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상황은 이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 경기가 살아났을 때 수혜를 입을 만한 어떤 종목들 실제로 이제 그 실적을 내고
뭐 어떤 배당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런 어떤 기업들 이전에 이제 그런 어떤 기술주들 아니면 그런 바이오주들 뭐 코로나 어떤 뭐 백신을 만들 것이다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어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제품들이 나와서 이제 뭐 어떤 실적을 만들어주고 회사의 그런 어떤 매출이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이런 어떤 것들이 확인이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조금 소수로 좀 축약해서 갈 것 같긴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목들을 볼 때 지금 요새 그 경기가 살아났을 때 경기 순환주 이런 거에 지금 약간 조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올라갔던 어떤 종목들보다 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약간 주목을 받으면서 요즘에 조금 움직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을 조금 잘 따라갈 필요가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주식을 매매하고 할 때 게임처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재미가 없다 요즘에 이제 등락이 좀 별로 없고 오늘 같은 시장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었어요. 예, 그냥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오늘 같은 시장만 계속되면 참 편안하게 주식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어떻게 주식을 하루 종일 매일매일 그걸 쳐다보고선 1분 1초의 반응을 계속 하면서 그런 시장에서 계속 반응을 하나요? 오늘처럼 좀 편안하게 좀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가 뭐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들 LG 같은 게 뭐 0.3% 하락, 뭐 글로비스 0.5% 하락 그게 정상입니다. 특별히 이슈가 없는 종목들이 0.3%, 0.5%, 1% 이렇게 하락하고 조정을 받다가 어떤 이슈가 생기면 뭐 3%, 4%, 5%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보합 수준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들을 오히려 그 굉장히 편안한 상황을 견디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는 종목들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네. 위아래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하신 것 같은데 위로만 움직여야 마음이 편해요. 아, 아래는 위로만 말고요. 어떻게 네. 시장이 계속 위로만 움직이는 그런 뭐 환상적인 시장이 어디 있나요? 예,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그런 지난주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장이었거든요. 지지난주 뭐 주가가 막 밑으로 막 네. 위로 막 급등락을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걸 딱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반대로 타갖고 뭐 올라가서 샀더니 내려가고 내려가서 팔았더니 올라가고 막 이런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시장보다 사실 평상시에 주식시장은 오늘처럼 좀 약간 이렇게 무난하게 돌아가는 시장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응을 천천히 하시면서 이번에 만약에 그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이제 처음에 배우시면서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조금 인정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아 이런 시장도 있고 이런 시장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에 나오는 반응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좀 경험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 주식시장을 경험을 하시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보다는 네. 조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경험을 쌓기에 이번 시장이 굉장히 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걸 나중에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고 나가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일련의 상황들, 양적 완화를 했고 어떤 긴축을 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쭉 보시면서 거기에 움직이는 환율, 상품 가격,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본인이 주식을 하시면서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사실 겪기 힘든 거거든요. 이 경험이라는 게 그냥 평상시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한번 있을 만한 어떤 일들을 한번 겪어보시면서 이 좀 시장에 좀 집중하시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것보다 좀 이 경험을 하시려고 하시는 어떤 마인드로 보시는 게 조금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미증시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미증시 얘기는 마무리 지어보고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그 많이 내려온 부분들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좀 반등권에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등권에 있는데 이 반등이 지금 어디까지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올 것이냐. 다우지수는 지금 전고점 넘어가고 S&P도 지금 전고점 부근에 있는데 나스닥이 조금 이제 조금 움직임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은 또 안 좋은 걸 따라가는 또 특성이 있잖아요. 또 나스닥처럼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코스피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좀 약간 이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1선에서 눌려갖고 지금 음봉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분봉을 보시면 오늘 특이사항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냥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왔고요. 종목별로 움직이는 어떤 종목들 장세만 있을 뿐 어떤 지수 자체는 크게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좀 저항대에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게 지금 나스닥의 흐름과 좀 비슷하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밑으로 언더슈팅, 밑으로 좀 약간 코스피보다 더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21선에서 지금 걸려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힘 세게 뭐 이걸 넘어가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특이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어떤 게 지금 있을까요?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요. 네. 오늘 오랜만에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52일 만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연기금 매수세요. 네, 연기금 매수세 한번 볼게요. 네. 일별 동향 한번 보시면 네, 연기금이 오늘 연기금이 지금 한 1,000억 정도를 샀다고 해서 네. 의미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지금 연기금의 뭐 1,000억 이런 매수 이런 거 의미 없고요. 지금 이거보다 사실 더 약간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고객 예탁금 보시면 네. 하루에 7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8조가 나갔죠. 예, 하루에 지금 8조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2조 7천억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개인들은 시장에 좀 겁을 먹고 있어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예탁금 많다, 예탁금 때문에 증시 괜찮다라고 얘기를 막 하실 때 제가 이 예탁금 믿지 마라. 이거 예탁금 시장 분위기만 안 좋아지면 다 도망간다고 금방. 네.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개인들이 예수금으로 돈을 넣어놓고 주식을 사려고 했었는데 이거 주식 시장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이거 내가 할 게 아니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다시 이제 자금을 빼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갈까요? 비트코인 쪽으로 갈까요? 요즘에 아니죠. 가상화폐 또 많이 올라서 그쪽으로도 쏠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냥 생각하세요? 좀 안전자산 쪽으로 가겠죠. 네.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요. 이게 네. 개인들이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식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뭐 예탁금 돈 싸들고 와서 집 담보 대출 내 갖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이 어떤 부분에 대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이 예탁금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고 이 주식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큰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결론은 주가는 계속 갑니다. 네. 중간에 계속적으로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주겠죠. 근데 거기서 돈을 벌려고 그 순간순간에 종목들을 따라다니시고 막 트레이딩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주가의 큰 흐름을 보고 시황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들을 잘 골라서 내가 그냥 재테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고 전문가의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이 부분들을 본인이 잘 컨트롤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수익을 내고 목표치를 그렇게 높게 잡지 않고 그냥 주식의 정상적인 어떤 상황들을 하신다면 돈을 버실 수 있을 텐데 이걸 게임처럼 하고 돈을 싸들고 와서 그냥 무슨 그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막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렇게 선수처럼 본인들이 예전에 밑에 코로나 때 그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쉽게 수익을 낸 부분을 착각하고 본인이 선수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게임처럼 주식을 하시면 분명히 이 시장에서 아마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지금 시장은 돈이 이런 예탁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네. 포스코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 투자를 해도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연기금도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서 현금을 챙겨갖고 연기금의 그런 어떤 원래의 목적에 맞게 10년,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는데 그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해외 시장으로 옮기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50일 연속 매도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현금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개인들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그런 부분들을 지금 봤을 때 제가 오늘 환율을 보여드리면요. 네.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보시면 보이시죠?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 시장이 올라도 환율은 오늘도 환율이 조금 올랐다. 소폭. 시장은 안정화됐지만
어제 금요일, 목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근데도 환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등해서 오르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왜 많냐? 누군가 달러로 바꿔서 돈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네. 지금 미국의 그런 어떤 금리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면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똑같이 금리가 상승된다 하더라도 돈은 제일 안전한 시장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금들은 미국으로 많이 갈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까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수도꼭지 열어놔서 지금 돈이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이 돈들이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의 시장, 우리나라 시장으로도 다 흘러 들어왔던 건데 이게 조일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 돈들을 미리미리 전부 다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또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연기금이 앞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쪽으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해외 쪽으로 비중을 늘려야 될까요? 해외 주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안정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개인들도 지금 이제 겁먹고 더 이상 들어오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연기금도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도 빠져나간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소는 누가 키우나요? 소는 누가 키우나요? 소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소는 누가 키우나요? 저도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도 포트폴리오가 사실 한 절반 정도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넘겨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예, 그냥 우리나라 주식 중에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떤 그 현상을 보면서 쿠팡의 상장을 보면서요. 네. 와, 쿠팡 좋네라는 생각보다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예요. 손정희가 투자를 해서 미국의 본사를 만들고 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했죠. 계속적으로 적자를 냈어요. 쿠팡에 손정희가 있다 보니까 쿠팡의 상장을 수월하게 했죠. 예. 근데 쿠팡에 100조로 상장을 했어요. 시가총액. 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돈을 벌어도 100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LG화학이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2차 전지 아무리 사업을 해도 시가총액이 60조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쿠팡이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적자 사업을 하고 미국의 나스닥을 상장했는데 거기다가 밸류를 100조를 매겨준다라는 부분에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고요. 좀 화가 났어요. 예. 그냥 우리나라 주식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아니 도대체 그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너무 저평가돼 있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사실 그만큼의 가치를 매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쿠팡을 사자 이런 마음은 절대 들지 않았고요. 네. 예, 그냥 그렇다고 저평가돼 있는 LG화학이나 SK를 사자, 네이버를 사자, 뭐 언론에서는 뭐 저평가돼 있는 쿠팡이 100조인데 그럼 네이버는 저평가 아니냐, 네이버를 사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이버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쿠팡은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밸류를 좀 더 많이 받은 건데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지금 일단 결론은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도 살아날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시장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많이 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테이퍼링 과정,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경기 상승으로 인한 어떤 실적들, 기업의 실적들은 좋아질 거고, 뭐 조선주, 뭐 이런 여러 이제 경기 상황에 따른 어떤 철강주, 뭐 해운주 이런 것들, 뭐 여행주, 호텔, 뭐 면세점,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코로나 이후 상황으로 항공 전부 살아나면 주식 시장도 또한 우리나라 시장도 레벨업이 될 거예요. 레벨업이 될 건데 다만 좀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덜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심할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지금 상황들의 이런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 테이퍼링과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생길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민감하게 좀 약간 시장을 잘 관찰하면서 그 흐름을 좀 잘 타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백신 접종도 본격화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네. 요즘에 경제 정상화 기대감에 여행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였어요. 여행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행주들뿐만 네. 아니라 뭐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네. 끝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유럽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제 그 코로나 부분들이 또 뭐 다시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는 주식시장에 일단은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혹시나 개인 투자분들께서 코로나가 또 뭐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났다 이러면 또 막 이제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 그 뉴스나 이런 거 보시다가 이탈리아에서 또 뭐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뭐 어떤 봉쇄가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네. 아, 또 이것 때문에 주식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국채금리 이슈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코로나 이슈는 완전히 이제 거의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요. 이제는 그 끝의 터널의 빛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 이런 어떤 여행주라든지 이제 면세점 관련주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뭐 항공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경기 어떤 그런 경기 순환 관련주들 이런 쪽에 좀 이제 관심을 좀 갖고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쪽에 어떤 종목들이 또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거기서 실적을 많이 내는 어떤 종목들을 또 차별화해서 가겠죠. 그런 종목들은 향후 한 1년 동안 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포트를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좀 비슷한 관련주들이 여행주도 네. 있고 뭐 항공사들도 있고 카지노, 면세점, 호텔 이렇게 있는데 네. 전문가님은 이들 종목 중에 어떤 섹터를 제일 유명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 섹터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포트에 어떤 것들을 편입하고 할 때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예, 너무 분산 투자를 한다고 여행주도 하나, 또 심지어 여행주도 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노랑풍선 또 분산 투자하신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네. 종목 막 40개씩, 50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제발 분산 그렇게 투자가 하지 좋다고 않았으면 하는데 좋겠고요. 그 정도는 안 좋은 건가요? 네네. 분산 투자가 좋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다 갖고 있는 건 안 좋은 거야? 예, 그 몸에 좋은 게 아무리 산삼이 몸에 좋다고 해도 네. 그거를 막 한 번에 막 50개씩 100개씩 먹으면 네. 그게 몸에 좋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든 게 적당히 그냥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뭐 여행주 그리고 뭐 카지노 그리고 항공주 뭐 그리고 면세점 뭐 백화점 이런 부분의 포트를 한 종목씩 정도로 뭐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좀 흐름이 좀 안 좋아지고 뭐 수익률이 이렇게 작아지는 종목들을 하나씩 그냥 버려내고 뭐 잘 가는 종목들만 가지고 가면서 그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다시 이제 좀 기존에 판 종목들 갖고 또 추가 매수를 해서 그 종목들 하나로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어떤 운용 방법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이 중에 여행주냐 뭐 아니면 백화점 주냐 이렇게 예측을 해서 딱 정해서 가기보다 네. 그냥 전반적인 포트의 어떤 상황들을 좀 보면서 그런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하되 가는 종목들은 좀 끌고 가고 안 가는 종목들은 좀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가는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올 때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또 추가 매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운용 전략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군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제가 여행주들이 지금 옆으로 쉬고 있다. 근데 네. 쉬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갈 수 있는 모양들이 나오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그 부분에서 좀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모드 투어나 뭐. 근데 또 다시 조금 쉬어갈 수 있고 이 외에도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많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어떤 제약주들, 네. 예, 제약주, 바이오주들 조정받고 막 위에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네. 그런 것만 지금 붙잡고 계속 하지 마시고 지금 새롭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 네. 연예인들도 세대 교체가 되잖아요. 예, 예전에 트렌드가 이제 최진실이었다면 바뀌었다. 예. 네. 최진실만 너무 바라보지 최진실이 말고 언제적인지. 아 죄송합니다. 네. 김희선도 있고, 네. 아 네. 김희선도 오면 옛날 사람인가요? 하여튼 예, 계속적으로 그런 세대 네. 교체가 되잖아요. 네. 새로운 이쁜 종목들이 있고 또 이쁜 연예인들이 있고 요즘에 BTS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예전에 너무 소방차만 쳐다보고 하지 말자. 소방차도 또. 네. 요즘 BTS 있잖아요. BTS. 네, 예. BTS 좋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좀 따라가야지 혼자 자꾸 소방차 얘기를 하고 있고 매일 저한테 셀트리온 소방차 물어보시는데 셀트리온 소방차 이제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예, 이제 좀 BTS 이런 거 물어보세요. 예, BTS 이제 이런 거, 좀 새로운 신규 종목들, 새로운 네. 어떤 산업의 새로운 어떤 방향들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로 자꾸 내가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예전 노래만 듣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부분들에 자꾸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기존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이번에 쿠팡 어떤 이슈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 뭐 액면 분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좀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미국의 기술주들 내려오는 거를 보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내 종목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뭐 카카오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술주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2차 전지주들 저 내려오는 거 좀 왜 내려올까? 예,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던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왜 하락할 때 5%, 7%씩 내려오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시장의 기대감으로 조금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시장에 모두 투어랑 이런 것들이 6% 올라갈 때 왜 삼성 SDI 이런 거는 못 올라가고 내려오나, 왜 SK 이노베이션 왜 저 5.7%씩 내려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적응을 하시면서 그 흐름을 좀 따라가시려고 하실 필요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 질문 드렸다가 이제 네이버 언택트까지 네. 2차 전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여행주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전문가님. 네네. 오늘 오른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도 가격을 회복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이미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네. 새롭게 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나요? 일단 결론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여행주가 예전에 여행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모두 투어가 있다고 쳤을 때 예전에는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시장의 파이가 10,000원짜리가 있었다고 치면 그 파이를 10명이 나눠 먹었어요. 모두 투어, M 투어, 뭐 N 투어, C 투어 막 이제 그렇게 나눠 먹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어떤 위기가 생기면서 다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없어지고 나서 그 어떤 여행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여행사들이 이렇게 소수만 남아있다 보니까 똑같은 파이를 적은 사람들이 나눠 가질 거고요. 그게 나중에 시장이 호황이 되면 그때 오히려 주가는 꺾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주는 그 전에 이런 기저효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아마 여행이 몰릴 거고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여행이 계속 그냥 풀로 예약이 차는 기존에 보지 못한 실적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그때 돼서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찍었다 하면서 주가는 그 부분을 또 인정을 하고 용인을 하겠지만 사실 그때도 되게 또 그때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여행사들이 또 계속적으로 또 생길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니까. 네. 그러면 다시 그 여행의 수요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고 뉴스에서는 여행이 좋다 막 하겠지만 이제 기업들의 이익들은 떨어질 겁니다. 예, 그때 되면 또 여행사들이 또 여기저기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네. 지금 기대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주가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제 의견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유심히 볼 필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행주들에 대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 보자. 제약바이오주보다는 앞으로 여행주들 많이 담아보자. 전망이 좋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또 1시간이 갔어요. 이제 마무리할 네네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 다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